서편제라는 영화가 지금 막 나온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편제에 대한 이미 알고 있는 예비 지식이나 들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호기심의 차원에서 새롭게 보신다고 생각하고 좀 신선한 눈으로 이 영화를 봐주시면은 아마 정말 이 영화의 진정한 관객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화였거든요.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 조준형입니다.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은 저희가 보존하고 있는 한국영화 190여 편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 중입니다. 대개가 한국영화사의 걸작들 혹은 대표작들이라고 할 만한 영화들인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은 그 중에 한 편을 정해서 영화계 안팎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영화 감독이시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신 김홍준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께서 오늘 선정하신 영화는 어떤 영화이고 왜 이 영화를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아마도 너무나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을 텐데 영상자료원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소개하고 싶은 영화를 얘기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을 영화일 텐데요. 저한테는 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영화라서 골랐습니다. 바로 임권택 감독님의 서편제인데요. 뭐 서편제가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구태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영화에서 조 감독, 제 영어로는 First Assistant Director를 한 영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제 이 영화를 만드는 그 과정이나 또 배경에 대한 뭐 구체적인 뭐 증언이라면 증언이랄까 이런 말씀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골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 임권택 감독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서편제라는 영화의 조감독으로 참여하게 되신 건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임권택 감독님의 그 당시에는 뭐 지금과 마찬가지지만 연출부라는 명칭을 썼는데 오늘날의 연출부가 좀 더 수평적이고 하나의 그 제작 부서라면은 그 당시의 연출부는 그러면서 동시에 감독님의 문화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제 시스템이었죠. 말하자면은 뭐 쉽게 말해서 약간 군대 비슷한.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학력, 나이, 경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고 이제 감독님을 보좌하면서 영화에서 연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일종의 사령탑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임권택 감독님의 그 도제로 들어간 것이 1991년에 개벽의 현장이었고 그때 정말 막내였죠. 제 바로 위가 임상수 감독이었어요. 저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초코파이도 주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장의 일들을 익히고 뭐 예전식으로 표현하자면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스태프들과 어울리면서 감독으로서의 공부를 이제 해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임권택 감독님의 작품들을 4편을 함께 했는데 개벽 이후에 장군의 아들 2편, 장군의 아들 3편, 그리고 서편제까지 4편을 한 다음에 94년에는 하산에서 제 영화 장밋빛 인생으로 데뷔를 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 이 도제 시스템에서 감독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감독만 감독이고 그 다음에 연출부 중에서 제1조 감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1조 감독이라는 말이 없었던 게 그냥 조 감독 그러면 그게 제1조 감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1조 감독만 감독 앞에 조자가 붙어가지고 조 감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연출부들이에요. 그래서 연출부들은 다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이제 조 감독이 되면 말하자면 퍼스트가 되면 그때부터는 초칭이 갑자기 김 감독. 그래서 이제 나를 부르나 이렇게 어저께까지는 막 누구야 하던 분들이
그만큼 도제 시스템에서 조감독이라는 역할은 상당히 무게 있는, 말하자면 거의 이제 감독의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사람, 그리고 스태프들로부터는 이미 한 51% 감독 대우를 받는다고나 할까? 그래서 데뷔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죠. 서편제가 저에게는 이제 그러한 영화였는데, 사실 저는 서편제의 조감독을 하면서 뭐 제 데뷔를 준비한다거나 이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경력을 쌓지 못한 상태에서 조감독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계속 실수 연발이었고, 이전에 임권택 감독님의 선배 조감독들 보면은 뭐 조감독 생활만 10년씩 한 이런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현장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또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은 후반 작업까지 포함해서 뭐 지금 당장 감독을 해도 손색이 없을 이제 그런 분들이었는데, 저는 불과 몇 편밖에 안 했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서편제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감독님께 좀 아직도 죄송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그 뭐랄까요, 그 영화로만 느껴지는 그 제가 처음에 물론 이제 93년도에 서편제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보았지만 제가 이제 와서 이 영화를 새롭게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랄까요, 완성도라는 측면이랄까요? 카메라의 움직임, 사이즈, 편집, 조명, 미술, 뭐 음악, 연기, 어떤 것 하나가 빠지는 게 없다. 정말 뭐라고 할까? 임권택 감독님은 예술가시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장인이신데, 이 장인의 어떤 능력치가 정말로 극에 달해서 그 장인적인 완성도가 극단에 달했을 때 이것이 예술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번에 이 서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려면 조 감독도 되게 잘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 감독이 잘했으면 완성도가 더 높아졌을 텐데, 아유, 더 제가 이상 이제 높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와서 서편제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짧은 시간 내에 재밌게 혹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생각할까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꼭 영화를 전공하거나 영화계에 있지 않아도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든지 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서편제에는 요즘 영화에는 있지만 서편제는 없지만 요즘 영화에는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스토리보드가 없었어요. 아, 정말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집이나 카메라나 연기나 이런 것들이 정말 꽉 짜여진 영화인데, 이게 요즘 영화처럼 철저하게 완성된 시나리오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또 사전에 프리프로덕션을 해가지고 이제 컨티뉴이티를 다 만들고 스토리보드가 있고, 그것을 이제 정확한 계획에 따라 찍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는 그냥 시납시스 한 장을 들고 고다르가 그 내 멋대로 해라를 찍듯이 찍었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건 너무 놀라운 말씀이신데요. 그렇다고 즉흥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이미 정말 100편 이상의 영화를 찍었던 감독님과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떠한 상황에도 매뉴얼이 다 있는 거였죠. 그것을 구태여 사전에 어떤 스토리보드나 뭐 이런 서식을 통해서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의 팀워크가, 그러니까 뭐 즉흥적으로 내일 못 찍지? 여기 오긴 왔는데 이제부터 뭘 찍어야 되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분명히 무엇을 찍어야 될 것이고, 그 씬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은 스태프들이 정말 말단 스태프들까지 다 알고 있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가령 서편제의 그 유명한 롱테이크 씬도 현장에 딱 가서 리허설하기까지는 이거를 원씬 원테이크, 롱테이크로 간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이거는 롱테이크로 간다. 그러면 그 순간 이제 롱테이크를 찍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딱 편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것이 이제 옛날 충무로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할리우드와는 전혀 정반대에 서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첫 번째 스토리보드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일체의 특수 효과가 없었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은 전부 그대로 다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으로 가능한 것만. 물론 서편제는 소품이고 뭐 그렇지만 이것도 일종의 사극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즘 영화 같으면은 뭐 좀 뒤에 나오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좀 컴퓨터 그래픽 지운다거나 이럴 수가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딴에는 영화 속에 있는 식민지 시대부터 1960년대 초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여기 맞춰서 했는데 역시 관객들의 눈은 너무 매서워가지고 뭐 오게티들이 버스의 번호판이 안 맞는다. 그 당시 사이즈에. 심지어 한 장면에서는 1950년대 후반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뒤에 기차가 싹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흐리게 지나가서 잘 안 보이는데 그걸 또 누가 보고서 저거는 그 당시에 없었던 그 장면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차는 좀 이상하다. 굉장히 영화를 만든 스태프로서는 참 그런 것까지 너무 그 오게티를 잡아내니까 서운하긴 하지만 그만큼 무서운 게 관객이고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있는 특히 의상 같은 경우는 이 영화는 굉장히 저예산으로 만들었거든요. 약간 놀라실 텐데 이 영화 전체에서 영화를 위해서 제작한 의상이 딱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오정혜 씨가 입고 나왔던 그 한복들은 예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그 배우분들이 입으셨던 의상을 의상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들을 감독님이 손수 가셔가지고 이혜윤 의상 담당 선생님과 함께 다 전설적인 뒤지셔가지고 의상 담당이시죠. 이 옷은 무슨 영화에서 조미령 씨가 입었던 옷인데 오정혜 씨가 옷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의상비를 줄였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오정혜 씨가 나오는 마지막 카트에서 이렇게 입고 간 옷은 약간의 판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멋있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셨군요. 그 옷을 입고 나중에 영화제도 가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특수 효과가 없이 모든 걸 아날로그로 현장에서도 해결했다는 이제 그런 어려움 아닌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표준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네, 뭐 그랬겠죠. 그건 뭐 이것은 오늘날 본다면은 네. 상당히 이제 뭐 예전에 일종의 노동력 착취로 볼 수도 있고 열정페이. 예, 열정페이랑은 좀 달라요. 열정페이는 페이가 있는 건데 이거 아. 페이가 아예 없으니까 노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도제 시스템의 특성을 생각한다면은 또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또 색안경을 끼고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처럼 이렇게 산업적으로 많은 것들이 체제를 갖췄던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모든 감독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으로 모든 제작사는 또 제작사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였기 때문에 표준 계약서 같은 것들은 엄두도 낼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도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은 당장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임금을 지불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도제로서 자기가 노동력을 제공하면은 그걸 통해서 뭘 배우고 또 자기의 위상이 높아지면 언젠가는 마스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일종의 지연된 약속을 가지고 하는 암묵적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특히 서편제는 흥행에 대한 부담이 없이 찍은 영화였어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원래 임권택 감독님이 태백산맥을 찍으시려고 했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처에서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좀 삼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태원 사장님께서 태백산맥을 연기를 하고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태백산맥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찍어야지라고 하시다 보니까 임권택 감독님의 스케줄이 비게 된 거죠. 거의 1년 가까이가. 근데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독은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생각하느냐는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임권택 감독님께서 이제 태백산맥을 좀 연기시켜야겠다라는 뭐 통보겠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조 감독인 저를 부르셔가지고 한 게 서편제 원작을 찾아오라는 거였거든요. 아마 한 3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구상을 다 생각을 하고 계셨죠. 본인이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여러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마침 그 조건이 된 거죠. 제 추측컨대 그 조건이라는 것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일단 시간이 비었으니까 소품을 하나 찍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임권택 감독님의 작품을 통해서 장군의 아들 시리즈랄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태흥영화사라는 제작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얘기하자면은 일정 수준의 저예산 영화를 해서 그 영화가 뭐 영화제에 나가서 상을 탄다거나 또 감독님께서 찍고 싶은 영화를 한번 부담 없이 찍게 해드리는 일종의 보너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 이 영화가 또 흥행을 의식을 해가지고 또 막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고 이런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찍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시다가 감독님께서 예전에 읽었던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에서 읽었는데 처음에 제목을 기억을 못 하시고 저한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게 판소리하는 아버지가 소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딸의 눈을 멀게 하는 얘기인데 뿌리 깊은 나무에서 읽었고 이청준 선생님의 단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지금은 없어진 종로 서적에 가서 이청준 단편집을 막 이렇게 했더니 서편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렸고 이제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렇게 기획이 된 영화였는데 결국은 뭐 초대박이 난 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1,500만 점 본 거 아니에요. 한 그렇죠. 극장에서 100만 명이 본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지만 임권택 감독님의 장군의 아들이 이제 90년도에 겨울 여자의 흥행 기록을 깨고 68만 서울 관객 수 기준으로 68만이었는데 근데 이제 93년 4월에 단성사에서 이 영화가 개봉을 하고 6개월 동안 단성사에서만 84만 그리고 이제 서울 개봉관에서 104만 뭐 100만이 넘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흥행 기록을 세웠던 영화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흥행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입소문을 타고 그 와중에 또 전 대통령들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정치권의 인사들, 뭐 이런 분들이 보면서 이게 일종의 사회적인 신드롬, 그리고 이제 뭐랄까, 그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당시의 어떤 특유의 어떤 세계화론,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뭐 이런, 사실은 그 말이 서편제를 표현했던 말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정말로 어떤 엄청난 이제 흥행작이 되었는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임권택 감독님이나 혹은 제작진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 흥행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 혹은 사회적인 신드롬이 돼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예. 이제 이건 구술사 차원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촬영 현장에서 서편지를 보시면은 계속 유랑하잖아요. 정말 로드무비죠. 이 영화는 한국적 로드무비인데 보면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제는 시효가 다한 판소리라는 예전에 과거의 유물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완성을 시켜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국을 유랑하는 한 가족의 얘기거든요. 유랑 장면을 많이 찍었어요. 영화 속에도 보면은 그 중에서도 뭐 즉흥적으로 찍힌 장면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지금처럼 막 차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감독님이 타신 차가 앞에 있고 뒤에 우리 스태프들과 그리고 딱이 다른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영화 현장을 따라다녔던 주요 연기자들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소품 트럭, 그 다음에 뭐 촬영, 뭐 이 정도가 이렇게 조그만 집시 캐러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쫄랑쫄랑 길을 가는데 이제 앞차 감독님 차와 조 감독님 저 사이에는 워키토키가 있어요. 왜 필요하냐면은 막 어디 구례 어디쯤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에서 연락이 와요. 조 감독 나와라 오바. 그럼 무슨 일이냐면 지금 오른쪽에 지리산에 걸린 구름을 빨리 찍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촬영 중.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차 안에 촬영부들이 막 카메라 준비하고 내리면 막 정일성 촬영 감독님은 고함을 지르시면서 빨리 뛰라고. 그래서 세팅하고 딱 찍어가지고 구름이 지나가기 전에 찍은 다음에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면은 물론 배우들도 그 사이에 막 의상을 입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서 미리 다 암호를 정해놨어요. 의상 1, 2, 3, 4, 5번. 유랑 1, 2, 3, 4, 5. 그러면 몇 번이죠? 그러면 3번. 그러면 이제 3번에 맞춰서 이제 옷 입고 막 북 메고 이제 배우들도 영문도 모르고 뛰어가면은 얼른 찍는. 이 과정이 한 15분이나 걸릴까 말까? 그럼 이제 찍은 다음에 다시 차에 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 가면은 나중에 그 장면이 영화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런 식으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영화 거의 끝날 때쯤에 한 번은 그 아마 촬영부들이었을 것 같은데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우연히 옆에서 들었는데 촬영부의 젊은 조수 뭐 20대 초반일 텐데 뭐 판소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이 영화를 통해서 어쩌면 판소리도 처음 접해봤을 친구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얘기 아니니? 이 영화는. 그러니까 한국 영화라는 것이 그 당시만 해도 영화라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사회적으로
크게 존중받던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서편제가 그것을 바꿔놓는데 좀 기여는 했겠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사실 영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할 때였거든요. 뭐 몇 분을 제외한다면. 그러니까 점점 찍다 보니까 영화 속 인물들이 자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영화라는 것을 좋아서 영화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렇다고 누가 뭐 딱히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뭔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예술이라 부를 수도 있고 뭐라고 부를 수도 있는 유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희가 유랑하는 것도 딱 그런 스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든 영화였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흥행을 의도로 한 영화가 아니었다는 것이 스태프들한테 그렇게 해방감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이 이제 어떤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겠지만 어떤 한 영화를 하면은 아마 도제 시스템도 그런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 영화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잘 된다는 것은 결국 흥행이 잘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잘 돼서 무슨 나한테 내가 제작자도 아니고 투자자도 아니니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막 내가 흥행을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오지랖인지 막 말단 조수까지. 그러니까 영화를 찍을 때도 그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장군의 아들을 촬영할 때는 모든 스태프들도 이 영화가 뭔가 좀 흥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했는데 서편제는 진짜 학생들이 학생 영화 찍듯이 뭐 이 영화는 뭐 좀 심한 말로 망해도 괜찮아. 우리가 예산만 지킨다면은. 그래서 감독님도 굉장히 편하셨고 그렇지만 현장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약간은 소외된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어딘가를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번 촬영을 나가면은 때로는 막 보름, 2주, 3주씩 지방을 돌다가 올 때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흥행에 성공한 영화라고 생각은 못했고 이제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영화를 찍었던 스태프들, 특히 조수들의 생각은 이 영화를 찍을 때 너무 즐거웠거든요. 너무 어떤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었기 때문에 그냥 임권택 감독님의 필모그래피에서 아주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품으로 기억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우리들에게는 그냥 우리만 서로 공유하는 그런 기억, 그런 추억 속의 영화 대련이 했는데 이게 엄청 커지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좋았죠. 막 영화가 흥행이 되고 좀 그것도 드라마틱하게 처음부터 막 터졌다 이런 게 아니라 잘 안 되는 듯 싶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 가지 요인이 뭐 운도 따르고 겹치면서 뭐 음악이랄지 뭐 대통령이 봤달지 또 많은 그런 언론에서 정말 기자들도 그때 기사를 보고 그냥 홍보성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너무나 진심으로 영화를 좋아해서 막 써주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영화까지 힘을 받아서 하나의 그런 현상까지 됐는데 어느 단계를 넘어가니까 이제 나중에 막 뭐 흥행 기록을 깨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참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인데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떠가지고 무슨 아이돌이 돼서 예를 들어 BTS 뭐가 돼가지고 걔한테 연락하기도 좀 뭔가 찜찜하고 만나도 괜히 서먹서먹하고 이제 쟤하고 나하고는 영영 다른 세계를 사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함 같은 감정이 오히려 일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것 서편제에 같습니다. 참여했던 스태프들에게는 아마도 서편제가 그렇게 기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소품일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당연히 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완성도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사실은 즉흥적으로 많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즉흥적은 아니죠. 그렇죠. 사전에 계산을 안 한 것은 아니죠. 즉흥적은 아니지만 체득적으로 계산을 했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정교한 콘티나 계산이나 촬영 스케줄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직관과 경험과 이런 것이 그렇죠. 그게 정말로 놀라운데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이제 영화에서 한 44, 5분 근데 이제 시작돼서 5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진도아리랑 롱테이크 장면이 있죠. 이건 뭐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아마 장면일 텐데,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어떤 사운드의 원근감부터 시작해서 동선과 그 감정적인 고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카메라의 지속 시간, 그러니까 어떤 영화의 어떤 지속 시간과 판소리와 연기와 그 걸어오는 어떤 속도와 동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맞아떨어져서 우리한테 어떤 그 장면 특유의 어떤 뭐랄까 해원, 어떤 해방감 혹은 어떤 뭐라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향감 이런 것을 줄 수 있는가? 너무나 정교한 계산이 아니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 이것은 계산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감각의 산물, 감독님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한편 놀랍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단순히 감각의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은 서편제는 이제 판소리 영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요한 장면들은 판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판소리를 어느 판소리에 어느 대목을 쓸지는 하나는 이 드라마 자체, 그러니까 이 가족의 드라마, 유랑의 드라마에 맞춰서 가령 뭐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 심청가가 들어간달지 또 사랑 얘기에서 춘향가가 들어간달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배치가 돼 있으면서 또 하나는 이제 판소리라는 것이 어떻게 그 시대별로 그 이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았는지 이것을 점점 몰락해가는 과정이 또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춘향가와 심청가를 많이 썼고 중간에 흥보가도 잠깐 썼고 아마 수군가는 한 번도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이 안에 판소리가 아닌 우리 소리가 한 번쯤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장면들의 어떤 것들처럼 어떻게 보면 의미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냥 영화 속에서 약간의 거의 판타지처럼 이 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한 순간을 그릴 때 그때는 판소리가 아닌 민요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각색하셨던 김명권 선생님이나 또 본인이 판소리 전공자이고 또 소리꾼이기도 한 오정혜 씨가 제안한 게 그러면 진도아리랑이 어떨까? 그래서 이 영화의 어딘가에 진도아리랑을 쓸 것이다. 그리고 그 장면은 이 가족들이 가장 이 영화에서 행복하게 보이는 장면일 것이다. 어쩌면 현실과도 다른. 현실에서 계속 아웅다웅하고 서로 헤어지고 이러지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디서 찍을지 이 영화에 어디에 들어갈지 그건 아직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이런 장면이 어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전략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청산도에 촬영을 갔을 때 감독님께서 헌팅 때 이미 보아둔 장소지만 전날 가봤더니 이제 촬영 감독님과 함께 이 장소가 거기 맞겠다 해서 내일 이제 거기서 찍는다 결정이 돼서 이제 오늘 밤에 진도아리랑을 연습을 하고 가사를 또 좀 개살하고 현장에 가서는 먼저 한번 쭉 그 동선을 잡아보고 그 다음에 롱테이크로 찍는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롱테이크로 찍는다는 결정도 그날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리허설하고요. 한번 쭉 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즉석에서 플레이백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는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녹음 기사가 사운드맨이 똑같이 세 명이 그렇게 오는 것을 현장에서 동시녹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즉석에서 그걸 플레이백하고 립싱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립싱크지만 사실상 동시녹음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동작만 맞아주면은 그리고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별도의 타악기가 없어도 그냥 노래만 불러도 리듬이 똑같아요. 이런데. 저희가 그 편집하다가 그걸 발견을 했는데 가령 오정혜 씨가 부르는 노래 반주 없이 입이 잘 맞는데 뒤에 가서 갑자기 입이 틀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기계가 고장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NG 카트를 우리가 잘못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노래를 해도 똑같은 리듬과 템포를 유지하는 그런 숙달된 판소리 소리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리허설에서 했던 사운드와 그것을 녹음해서 플레이백한 것과 그대로 배우들이 립싱크를 한 것이 그냥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그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참 경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하나의 예의고 아마 거의 모든 장면이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사실 뭐랄까 좀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추천하시는 어떤 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편제는 워낙 유명한 영화이고
또 서편제라는 영화가 나옴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이후에 서편제라는 소설이 교과서에도 실리고 네. 또 뭐 아마도 수능에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특히 새로운 세대의 관객들에게 교과서에 나오면 일단 싫거든요. 보기도 싫고 뻔한 것 같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서편제라는 영화가 지금 막 나온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편제에 대한 이미 알고 있는 예비 지식이나 들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호기심의 차원에서 새롭게 보신다고 생각하고 좀 신선한 눈으로 이 영화를 봐주시면은 아마 정말 이 영화의 진정한 관객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화였거든요. 판소리도 모르고 한국 영화에 대해서도 관심도 좀 덜하고 이런 분들에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좋은 것이 있고 그것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만들어낸 한국의 영화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영화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김홍준 감독님을 모시고 영화 서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김홍준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제작진으로 참여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훨씬 더 생생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저희 영상자료원 유튜브 채널에서 복원된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